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장 기자실입니다. 날씨가 조금 좋아서 단풍놀이를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주말에 한번 떠나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시장은 재정 절벽에 벽에 부딪혀가지고 코스피 지수 연일 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오늘은 연말 좀 이렇게 불확실성이 좀 커졌죠.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또 우려감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연말 연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최고의 우리 전문가분 모시고 한번 좀 솔직담백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미래자산관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거의 한 2, 3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현대차가 막 오르기 전에 네, 그때 30만 원 간다고 한번 예, 솔직담백한 토크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랬죠. 한 2년 넘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오랜만에 모셨는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혼돈에 빠져 있을 때 네. 가끔 나오셔가지고 한번 좀 맥을 한 번씩 좀 짚어주시면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승재 회장과 함께하는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 잠시 쉬었다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조승재 회장께는 제가 뭐 그냥 이렇게 자질자질한 얘기보다는 좀 큰 얘기들 한번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 후반부에는 좀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볼 텐데, 먼저 요새 어제 오늘, 특히 어제 오늘이 아니죠. 지난주부터 또 시장의 이슈라고 해야 되면은 현대기아차의 급락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워낙 자문사라든가 운용사에서 많이 좀 두고 있었는데, 오늘 기아차는 한때 55만 원까지 좀 이렇게 55만 원이 아니라 5만 5천 원이죠. 5만 5천 이제. 네, 55만 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5만 5천 원까지 좀 이제 무너지는 그런 또 급락세를 보였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왔거든요. 네. 환율도 처음에 좀 급락을 하면서 좀 부담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자 현대기아차 어떻게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현대기아차는 주가가 조금은 더 빠져야 된다고 봐야죠. 우선 이번에 이제 8,400억 소송 금액 자체는 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아닌데. 있습니다. 뭐 현대차만 하더라도 이익을 한 10조 내잖아요. 그러니까 큰 금액의 문제는 아닌데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좀 타격을 입었고, 네. 또 원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니까 거기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실적이 최고치에 비해서는 좀 둔화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기대가 컸으니까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 때문에 결국은 매물을 많이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 단계에는 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20만 원을 좀 간신히 지키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라고 하면은 한 3, 4만 원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전 저점이 아마 17만 원인가 그랬죠. 네. 그 정도 수준까지는 한 번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16만 원. 16만 원, 원대가 그렇죠. 있군요. 네. 16만 원 또는 17만 원. 네. 그 부분 정도까지는 한 차례 빠져야만이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차도 그러면은 현대차 어차피 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이제 지금 5만 5천 원, 네. 한 5만 원 한번 좀 이렇게 좀 깨지고 그렇죠. 나서. 5만 원 하면 깨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을 좀 추스리면서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는 이미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저는 장기적으로는 결국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를 누르고 세계 1위에 분명히 올라선다고 봅니다. 이게 분명히. 좋은 약이 되겠죠. 보약이 돼서 결국 좀 충분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시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마 내년도가 돼야 되겠죠. 내년도에. 네. 또 하나, 이게 진짜 개인적으로 어제 방송에서 제가 네. 포스코 구조조정하고 M&A 이런 거를 쭉 정리하면서 네. 왜 한때 우리가 포스코 하면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주식 네네. 첫 번째가 삼성전자, 두 번째가 포스코 이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뭐 2007년에 76만 원 찍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신용등급 강등 뭐 등등의 악재 때문에 지금 32만 원이거든요. 예.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좀 이제 중국 변수가 좀 있긴 있을 텐데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 좀 살만한 건지 아니면 어떻다고 보세요? 자식에게 물려주면 안 되죠. 아, 이미 이제 철강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에게 이제 자리를 물려줘야죠. 결국은 중국 같은 그런 경쟁력 코스트가 이제 굉장히 낮은 곳. 이거하고 이제 대결을 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고부가치 쪽으로 많이 이제 이전하겠지만 결국은 이 중후장대형 산업은 서서히는 중국한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녀한테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최소한도. 네, 자녀한테 물렸다가는 아주 원성을 많이 들 수도 그렇죠, 있겠다. 그렇죠. 아, 그런 말씀이시군요. 중국을 역시 좀 면밀하게 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좀 큰 시장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새 이제 그 오바마 재선 이후로 바로 재선하자마자 이제 재정 절벽 네. 연말에 끝나는 이 재정 지출 프로그램이 이제 끝나면 예. 이제 그 다음에는 공화당이 하원 잡고 있는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을 것이냐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연이어지게 급락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 좀 타협할 거라는 얘기가 결국은 많은데 좀 어떻게 지금 좀 뭐랄까 생각을 좀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뭐 타협 안 할 수 없죠. 타협을 안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재정 절벽 때문에 네. 내년도에 심각한 경제 위기로 몰아쳐갈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공화당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할 겁니다. 그러나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벼랑 끝까지 갈 때까지 간 다음에 타협하는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연말까지 최대한 끌 거다. 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연말까지 종합 지수가 올라가는 장은 없다고 아니다.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뭐 올해는 좀 산타랠리는 조금 좀 접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G2 세계의 양대 뭐 대국이라고 하는 그 중국도 이제 전인대 하면서 지금 후진타오 쪽으로 네. 지금 이제 권력이 이양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쪽 좀 짚어볼 만한 얘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중국은 역시 최근에 중국의 정책 동향을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네. 역시 여전합니다. 큰 줄기가 수출 투자 쪽에서 내수 소비 쪽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은 가장 중심적인 핵심 테마고요. 시진핑이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 경기를 한번 부양시켜 줄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부동산. 부동산은 최소한도 부양시키는 조치는 안 한다는 것이죠. 다만 보완 조치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좀 확대해 준다든가 해서 보완 조치는 있지만 부동산 경기 부양은 적극 억제합니다. 뭐 이미 중국의 부동산의 시가총액이 한 30조 달러 되거든요. 지금 뭐 결국은 그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역시 너무 비싸다고 볼 수 있죠. 중국 수준에 비하면. 야, 30조 불. 이미 저 상하이, 베이징 뭐 주요 도시의 부동산은 우리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부동산도 이제 이전 같은 중국도 뭐 부양은 이제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내수 소비 쪽으로 결국은. 다만 이제 결국은 중국도 이제 월급을 또 이제 근로자의 급여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의 소비 쪽은 계속 부양이 되는 것이죠. 즉 쉽게 얘기해서 세 개의 공장에서 세 개의 백화점이 되는 개념이니까 세계 백화점으로. 공장형 어떤 우리나라의 산업, 중국이 기대는 산업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백화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물건들, 시장에서 많이 살 수 있는 물건들, 그거를 이제 많이 생활 소비 쪽 이런 쪽에서 중국의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결국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야, 중국의 이제 그 소득이 늘어나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 필수품을 중국에서 잘 파는 회사.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에 더 본격화될 수 있다. 이제 내년에 더 본격화되죠. 왜냐하면 시진핑 정부의 투자 정책 자체가 수출 투자는 이미 자제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수 소비 쪽으로 정책 전환을 완전히 하겠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런 쪽에서 기대해서 뭔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네. 그 오바마 좀 재선 앞두고도 왜 셰일가스 이런 거 많이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 다시 저 재선한 이후로
미국의 어떤 그 정책, 경제 정책을 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좀 많이 둬야 될 그 산업이라든가 그런 업종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바마 정부는 보면은 결국 부자들한테 증세를 많이 하고 부자 증세. 그다음에 또 돈을 많이 버는 전통적인 대기업으로도 돈을 많이 거두겠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통 산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정유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등등. 결국 그런 데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이제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거가 되죠. 그러니까 네. IT라든가 BT 같은 벤처기업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세일가스라든가 이런 쪽을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첨단 성장 산업 이런 쪽으로 결국은 흐름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 미국의 부자들은 그래서 공화당을 더 열렬히 그렇죠. 지지했지만 맞습니다. 네, 선거를 이기는 데는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살짝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긴 한데 코스피, 코스닥 상당히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올해 좀 많이 나타났거든요. 네. 좀 시장의 성격이 좀 어떻게 좀 규정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또 좀 뭐 코스피 시장이기 때문에 뭐 좋아한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죠. 그 투자 매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간단히 좀 짚어보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우선 코스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포진되어 있는 업종이 맞아요. 금융건설과 그다음에 주로 이제 보면은 수출 관련 대형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금융건설 및 수출 관련 대형주 이런 파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경기가 좋아야만이 되는 것이고 네. 또 원화가 지금 계속 가파른 강세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화 강세에 피해 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가 좀 오르기가 어려운 국면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오바마 정부도 그렇지만 벤처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파트 이런 쪽은 시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라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거래소라 그래서 다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역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성장에 어느 정도 가시화되느냐. 시장이 불안할 때는요. 믿을 거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오로지 실적. 기업이 얼마나 좋아지냐. 그렇습니다. 하고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그쪽이 좋아지는 업종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섹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또 한 가지 약간 그거는 전형적 특징은 아닌데 이 코스닥은 원래 연말 연초가 잘 오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우리가 흔히 비유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코스닥 시장은 스키장과 같다. 스키장. 겨울에 이제 좀 연말 연초. 연말 연초 가면서 그다음에 이 오를 때도 빨리 오르지만 내릴 때도 가파르게 내리는 이런 특성이죠. 스키장이. 네. 그래서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이때가 이제 말하자면 대형주장, 코스피장.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시장은 우리가 골프장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골프는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치기 좋죠. 네. 그렇군요. 네. 이 스키장 뭐 리프트 타고 쭉 올라가다가도 그냥 그렇죠. 뭐 내려와 버리는 코스닥은 스키장이고 네, 코스피 시장은 좀 골프장이다. 이런 골프는 천천히 걸어도 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천천히 가고 싶겠죠, 오히려 더. 네네. 네. 자, 여기까지 나라방 얘기,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얘기 잠깐 좀 짚어봤습니다. 자, 뭐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한숨 잠깐 돌리고 본격적으로 이 따끈따끈한 기업들 얘기 한번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짚어주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권력 교체, 뭐 정권 교체는 아니고 뭐 재선과 권력 이양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투자의 아이디어를 쏙쏙 짚어주셨습니다. 회장님 그러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말 연초 또 내년 이제 뭐 시간이 쏙쏙 가고 있는데 좀 어떤 그 대응 전략, 업종이라든가 종목에 대해서 어떤 대응 전략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담백하게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연말 연초 이렇게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일단 연말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유리한 국민이 아니죠. 아, 그렇죠. 외국인이 이제 유로존 위기가 아직까지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미국 재정절벽 위기가 또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태에서 결국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결국 연말까지 슬금슬금 좀 파는 그런 양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뭐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주체 세력이 두 가지밖에 없죠. 네. 하나는 개인 큰손이 있겠고 또 하나는 기관의 중소형 펀드 정도. 그 정도가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네. 이런 정도 기관들의 중소형 펀드가 결국은 선도하게 되겠는데 기관들은 그러면 어떤 중소형주를 건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건드릴 수 있는 소위 섹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래도 리스크가 적은 쪽이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하는 쪽 섹터 여기를 결국 공략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가 어디 있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중국의 정책도 맞물려 있지만 네.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아까 있죠. 말씀하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의 소비 관련주가 있는데 그동안 사실 중국의 소비 관련주도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 오뚜기 보니까 이런 추가 거. 상승 여력이 이제 좀 제한되는 수준은 틀림없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중국 관련주인데 시세가 별로 안 난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일단의 노력이 뭐냐 하면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주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회계 투명성 문제 때문에 엄청 올랐죠. 주가가 아주 엄청 폭락했죠. 빠졌죠. 네. 빠졌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회계 투명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정도. 그다음에 실적도 아주 좋고 이런 정도는 공략해봐도 되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뭐 차이나킹이나 왈리 요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왈리. 이런 것들이 보면은 최근에 보면 회계법인을 국내 법인으로 바꾸고요. 뭐 신한회계법인 이쪽으로 좀 바꾸면서 여러 가지 IR도 철저히 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익도 뭐 적어도 수백억 대 이상 나오고 이익을 내고 있으면서 실적도 좋고 이런 정도는 이제 공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한 섹터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 스마트폰. 그렇죠. 올해도 뭐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참 많이 올랐었는데. 네, 올랐기는 하지만요. 네. 또 올랐다가 많이 빠진 종목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 관련해서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수출이 엄청 잘 되면서 제일 해외에다가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게 뭐 있냐. 지금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갤럭시 S3라든가 네. 갤럭시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애플보다 지금 2배 더 팔잖아요. 네. 그리고 실적도 지금 삼성전자가 결국은 애플의 실적과 근접할 정도로 추격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역시 스마트폰 관련주는 실적이 특히 3분기, 4분기가 가파르게 좋아지는 것들. 야. 이런 유형의 주식들은 결국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몇몇 개 종목군들. 네.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 들어온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안정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주. 바이오 제약주들. 이것도 역시 오바마 정부의 수혜도 되니까 우리나라도 괜찮은데 뭐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고령화 시대 아니에요? 네. 고령화 시대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추세를 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 제약주는 운항강세 수혜주죠. 원재료가 이제 굉장히 이제 가격이 사지면서 수입을 많이 하니까 수익률이 좋아지고 또 정부도 이제 7대 제약 강국으로 육성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쪽을 육성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쪽은 되는 영역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되지만 다만 이것도 주의할 점은 바이오 제약 중에서 무슨 뭐 M&A 관련주 이래서 실적도 나쁜데 쫓아다가다는 잘못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역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성장 가치가 확실한 것들 그런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공략해 볼 필요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업종이 기본적으로 지금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들이 이제 수월찮게 시장에 보입니다. 턴어라운드 업종. 예, 아주 그동안에 기업의 어려웠던 사업 영역을 축소해버리고 그다음에 아주 내실 있게 구조조정을 잘해서 이제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하는 업종.
이런 것들이 몇몇 개 종목들이 보여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 유망 섹터를 딱 정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냥 괜히 차트 이래 보고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사고. 이런 거라든가 혹은 또 뭐 무슨 정보에 의해서 막 산다든가 이런 투자를 하지 말고 이와 같은 역시 좁혀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축소해서 투자 유망 섹터 그다음에 또 그러면, 투자에서는 좀 곤란한 관망해야 매력이 될 없는. 업종, 너 같이 좀 아까 좀 표해 보이 있던데.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수출 관련 제조 쪽은 기본적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은 좀 관련돼요. 예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 말고 뭐 일반적인 자동차라든가 뭐 등등 각종 이제 수출 관련도 좀 별로 안 좋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융 건설도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죠. 건설은 지금 우리나라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영원히 앞으로 투자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설은. 좀 왜냐하면 이 35세에서 55세까지 주택 구입이 가능한 소위 생산 인구, 요 인구가 올해가 정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내려간단 말이죠. 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 수요는 상당히 줄 거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건설주의 매력은 굉장히 많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 관련해서 흔히들 우리가 뭐 석유화학주, 철강이라든가 철강. 조선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뭐 중국의 시진핑 정부 들어서 뭐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좋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수출 투자 쪽 산업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중국 정부가 자제를 하고 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지 석유화학주도 좋아지는데요. 이 부동산 경기를 또 기본적으로 자제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중국 경기 관련주, 아까 석유화학이라든가 혹은 뭐 또 정유주도 뭐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겠고 철강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또 해운이라든가 해운 뭐 이런 것들은 투자 매력이 별로 없지 않냐. 기계 쪽도 마찬가지로. 기계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 유망 종목 그 표가 있던데 그거 한번 보시면서 혹시 예. 좀 더 이렇게 더 설명해 주실 만한 그 종목이 있으면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보니까 효성이 들어가 있어요. 효성. 이게 예. 이제 화학 쪽인데 여기가 좀 턴어라운드인가요? 어떤 컨셉이죠 이게? 예, 효성은 그 컨셉이 우선 그 효성의 주력 제품이 뭐냐? 이랬을 때 효성의 주력 제품은 스판덱스입니다. 스판덱스. 예. 이 스판덱스가 처음이에요. 세계 1위거든요. 세계 1위인데 이 스판덱스에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원화강세의 수혜주예요. 왜냐 원재료가 석유화학 쪽이니까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원화강세니까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주로 공장이 보면 브라질이라는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스판덱스 수입에 대해서 강력한 덤핑 관세를 먹이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를 최고 61%까지 세율인데 그걸 때리고 있는데 딱 효성만 빠져나갔어요. 이 공장이 브라질이나 이런 데 있다 보니까 이게 수입이 이게 빠져나갔다고요. 굉장한 수혜죠. 앞으로 5년간이거든요. 그 수혜, 이게 주력 제품이 바로 그런 수혜 코드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회사가 보면은 타이어 코드 이것도 세계 1등이고요. 네. 자동차 타이어는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아라미드 섬유 같은 거. 이건 뭐 지금 강도가 철강의 10배, 무게가 5분의 1. 뭐 이러니까 굉장한 미래 성장 산업인데 이미 2,000톤짜리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네. 성장 동력도 있고. 그다음에 요게 주가가 이제 13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폭락했죠. 그렇죠. 최저는 뭐 4만 몇천 원까지 빠졌는데요. 그 원인 자체가 보면은 중화공업 이쪽 섹터가 적자가 많이 났어요. 네. 엄청난 적자가 났었는데 이게 이제 공장 가동률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적자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지 말자. 정리를 사기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흑자 전환이 아마 내년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굉장히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마크로젠도 있고 한세시럽도 있고 네. 둘 중에 어떤 거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뭐 마카로니는 유전자 진단 쪽이니까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거고요. 네. 또 한세시럽은 코스맥스가 엄청 갔죠. 그래서 이 화장품 업계 뭐 이런 것처럼 이 한세시럽은 섬유업계의 코스맥스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는 업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도 괜찮고요. 섬유업계의 코스맥스다. 예. 저것도 최근에 좀
뉴스도 가끔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차이나킹 왈리 이런 것도 중국 소비 좋아지고요. 네. 멜파스 LTS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소위 스마트폰 쪽 엄청 좋아지니까 LTS도 스마트 쪽인가요? 그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플렉시블 장비입니다. 장비. 근데 플렉시블이 12월부터 하죠. 네. 그러니까 플렉시블 필수 장비거든요. 오. 빨리 들어가야 되죠. 이게 그렇군요. 좋아지죠. 많이. LTS가 또 스마트폰 쪽으로, 그러니까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간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아, 거기에 필요한 예. 핵심 장비다. 예, 예. 장비를 제조하는 우리 LTS까지. 자, 대형주는 뭐 LG 디스플레이는 뭐 애플하고 워낙 관계가 좋다 해가지고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호황업황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더 좋아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경쟁사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잘 된 거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다음 시간에 계속 좀 풀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